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통일부는 한국 정치학회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공존 모색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남북 간 과거 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 관계가 화해 협력의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공존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2025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일관되고 실천적인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한국의 인구 구조는 급속한 고령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쪽 저쪽 선을 넘으며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의 든든한 김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모르는 게 없이 질문만 던지면 모든 답이 나오세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또. 네, 그리고요. 이분은 평소에 일하실 때 심심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강인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몇 년 만에 배워요. 네, 한 3, 4년? 네.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서 새로운 삶을 끄집어내는 직업을 갖고 계신데요. 고고학자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게 매일매일 새롭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매일매일 발굴할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네. 조선왕조 실록. 그러면 매일매일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오늘 뭐가 나올지 모르는 언제나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삶 자체가 선을 막 넘고 계세요. 응급의학과 교수신데요. 또 글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번에 책을 5권째 출판을 하시고요. 남궁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글을 쓰는 원래 시인 데뷔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인으로는 실패했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응급실의 사연들과 그 응급실에서 바라본 세상을 쓰는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되게 바쁘실 텐데, 의사 선생님이시면 언제 글을 쓰시나요? 이제 틈날 때 써야죠. 오늘도 지금 촬영 2시간 전에 퇴근하고 밤새는 당직을 하고 여기 와 있는데요. 이제 돌아가서 또 작가가 돼서 오늘 하루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토크의 주제는요. 바로 이 테이블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맛있겠다? 저는 밥을 좋아하는데 이거 먹고 한 끼 다이어트 혹시? 식단을 바라보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평소 식습관을 알 수가 있대요. 이걸 보고 먹을 게 없는데 하면 어떤 식사를 하시는지 대충 힌트가 되죠.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를 가장 휩쓸었던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저속노화 식단입니다. 교수님들은 혹시 평소에 천천히 늙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저는 야간 당직을 하기 때문에 그 2급 발암물질입니다. 이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또 이제 술도 한번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글 쓰느라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고속노화를 그야말로 실천하고 있죠. 교수님 러닝 저는- 이런 거 왠지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기는 해요. 네. 상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나는 젊어지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라고 하는 다짐을 매일매일 하는데 사실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2년 영국에 있을 때 예. 제가 한 2년 가까이 베지테리언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영국 가서 못된 것만 배웠다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술은 안 먹는데 이제
고기는 좀 먹게 되는 요즘에. 그렇죠.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저속노화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네요. 예, 나름. 저는 사실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게요. 네. 사실은 노화보다 저는 더 걱정인 게 체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고고학자는 체력이 일단은 1번이거든요. 네. 땅도 파야 되고 해외 다녀야 되고 뭐 밤새 여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외모는 우리가 뭐 유물들 저보고 외모 따지지 않잖아요.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저속노화 식단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건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늙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 싶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20%가 넘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그걸 넘어섰고요. 2036년 되면 그게 한 40%, 그리고 2050년이 되면 그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통계보다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재밌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노인성에 앉아 계시는 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시지? 그랬더니 문이 열렸는데 더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시니까 비켜주셨는데 그러더니 이 나이 많으신 분이 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두 번째 나이 많으신 분에게 사탕을 이렇게 꺼내서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나이의 중위값 혹시 아시나요? 중위값. 그러니까 사실 45세 이하면 우리나라에서 젊은 편에 속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옛날 같으면 제 나이가 웬만큼 좀 찼다 싶은 나이인데 어딜 가든 아직도 젊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만큼 체감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늙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요. 일하면서요. 병원의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17년 차예요. 17년 전에 80세 환자가 접수했다. 그러면은 어디 보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80세가 와도 너무 멀쩡하고 건강한 분들이 많으세요. 심지어 90세, 100세도 많고 아예 나이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게 현장에서 느껴져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이제 뭐 로봇의 시대로 넘어가고 다른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일어나면서 이것들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동시에 노령화라고 하는 것들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또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다 보니까 돌봄 노동이 정말 지독한 노동이에요. 그런 말 있어요. 아이는 점차 나아져요. 하지만 노인들은 점차 안 좋아져요. 맞아요. 더 이상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더 손이 가고 점차 더 노동이 많이 필요한데 막상 그 노동을 노인에게 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노인들이 방치되고 혹은 요양원에 가고 요양원에 가서 이제 아파도 돌볼 사람 없고가 더 가속화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사실 노인이란 자체가요, 인간이 생존하고 사피엔스가 진화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었던 가장 강력한 비결은 노인에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노인이 과거에 살아있는 GPT였던 거였죠. 아하. 사실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어떠한 진화가 아니라 수많은 지식들을 담아내고 그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서 죽거든요. 네.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회의 모든 지식들을 전달해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커뮤니티는 필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네. 구조였어요. 예컨대 호모 에릭투스 같은 경우는 그 조지아에 드마니시라는 동굴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골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좀 중년인 것 같은데 네. 이빨이 다 빠져 있고 여기에 이미 잇몸이 이렇게 이미 메워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누가 먹여준 것이었죠. 네. 그 코끼리도요. 코끼리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코끼리가 어떤 코끼리인지 아시나요? 가장 나이가 많은 앙코 코끼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와 그런 포용과 리더십을 그 나이 많은 코끼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육아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시지 않나요? 많이 네. 도와주시죠. 여기서 아마 저는 예전에도 보면은 그때 보면은요 보통 오래 살아야 30살을 살거든요. 네. 오래 살아야 그러면은 한 10명이나 12명 정도 나아야지만 그래도 간신히 보존되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현상이 뒤늦게 낳은 아이들은 부모가 케어하기 전에 이미 죽어버려요. 그러면 네. 누가 키우냐? 같은 공동체에 있는 노인들이 걔한테 걔를 키워주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그랜드마더 시어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할머니 이론.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의 시작과 끝에는 돌봄이 너무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학자 마거린 미드에게 한 기자가 회장에서 한번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인류의 최초의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마거린 미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부러진 넓적다리 뼈입니다. 맞아요. 유명한 얘기죠. 이 부러진 넓적다리 뼈, 왜 여기가 부러지면 교수님 걸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생존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사람을 돌봐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류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한번 깊숙하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인간이 언제 죽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쇼크 때문에 죽고 이 쇼크는 5가지예요. 사실 그렇게 불로장생을 하겠다는 게 사실 고고학자는 참 고마워요. 통일하면 북한의 젊은 세대를 수혈해서 전체가 젊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분단의 현장인 DMZ를 문학으로 상상하고 다가가는 축제가 있습니다. 김호미 기자를 통해 DMZ 문학 축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강원일보의 김오미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문화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저희 문화부에서 이번에 DMZ 문학축전을 기획하고 또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미래를 모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기존의 DMZ 문학상을 DMZ 문학축전으로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또 올해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DMZ의 의미와 그리고 가치를 전국에 있는 문학도들과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DMZ 문학축전은 DMZ라는 접경지를 단순히 분단의 상징을 넘어서 평화와 공존을 자리하는 장으로 모색하기 위한 문학의 장인데요. 크게 프로그램은 DMZ 문학상과 DMZ 문학캠프 그리고 DMZ 100일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캠프 참여하신 분들은 전국에서 모인 40에서 50명 정도셨는데요. 일단은 나이 구성이 채 2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부터 그리고 80대 어르신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백암산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평화의 종도 타종을 하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DMZ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100일장에서는 현장에서 공개되는 시제를 통해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산문과 음문을 작성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DMZ 100일장 주제는 경계와 바람길인데요. 남북의 경계를 주제로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공존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는 주제였고요. 사실 바람이라는 자연은 남과 북의 경계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길을 따라서 우리도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로 어떻게 평화를 모색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를 고민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는 주제였습니다. DMZ라는 공간을 단순히 분단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는 평화의 장이자 그리고 공존의 장으로 인식을 변화했다는 데에서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 해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꾸준히 DMZ 문학축전을 구상을 하면서 DMZ가 평화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